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쪽방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제대로 해서 이들을 이제 지원 체계 내로 포섭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쪽방 정의를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배제가 아니라 좀 포용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면적은 뭐 몇 제곱 이상 이하여야 되고, 뭐 임대료는 어떻게 내고 편의시설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역시나 또 사각지대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해외 사례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SRO 주택, 뭐 영국의 뭐 HMO, 뭐 호주의 루밍하우스 등등 쪽방과 유사한 그런 개념들의 열악 거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개념 정의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할 때의 품질 기준은 굉장히 엄격해요. 예를 들어서 뭐 위생시설, 공간과 보안, 접근성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 6인당 하나 이상의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1인당 면적은 뭐 10제곱 이상이어야 되고, 내문수 설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쪽방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되 품질 규제를 꼼꼼히 하자,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제도 개선도 계속 꾸준히 요구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당장 이제 겨울 추위에 쪽방촌 주민들이 좀 힘들지 않도록 많은 관심 곁에서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한 주간 있었던 주요 경제 이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방 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예상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기존 5.25에서 5.5%로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 9월, 11월에 이어서 3번 연속 동결이고요. 만장일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차이는 사상 최대인 2% 유지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제활동이 이제 둔화된 점이 금리 동결을 이끌었는데, 연준은 이제 성명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 다가졌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가장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 인건 비발 서비스 물가의 불안인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요. 내년도 올해 미국 경제는 한 2.6%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이 이보다도 낮은 1.4%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9월보다는 0.1%포인트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미국의 장기 평균 성장률은 1.8인 걸 감안하게 되면 0.4%포인트 낮지만 경착륙은 아니다. 연착륙에 가깝다라는 얘기고요. 내년 물가 전망치도 9월보다 0.1%포인트 낮은 2.4%로 예상을 해서, 한마디로 지금 연준이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이 어떠냐? 미국 경제는 연착륙이 가능하고 물가는 완화되고 있다. 이게 미국 경제에 대한 베스트 시나리오거든요. 이로 인해서 새벽에 뉴욕 증시 이게 공개가 되니까 다우지수가 500포인트가 넘게 급등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이게 전 아시아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급등했죠.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20원 넘게 급락해서 원달러 환율이 1290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를 계속 좀 동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나오는 신호는 좀 희망적이다, 이런 건데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파월 의장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땡큐 파월. 이 메타 분석 죽이고 비둘기파로 변신한 파월의 변신은 무죄다라는 평가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좀처럼 언급하지 않았던 최종 금리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기준금리가 이번 긴축 국면에서 최고점에 도달했거나 그 근처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준 내부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처음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사실 미국 경제가 이제 지난 4분기부터 급속하게 둔화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경기 경착륙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시사를 했고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제 차단했기 때문에 물론 다만 매번 이제 메아리처럼 하던 멘트는 토를 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2%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나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제 추가로 보험성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 말은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추가 긴축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지만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투자자는 없었습니다. 또 벌써부터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는 연준이 밝힌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제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예. 미국 연준위원들, 지역별 연준위원들, 모든 연준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표로입니다. 금리 속마음을 알 수 있는데 분기마다 발표가 됩니다. 네. 3개월 전과 크게 달라진 것들이 뭐냐? 연준위원들은 내년 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평균 4.6%, 이게 상단 한 4.75%로 제시를 해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를 감안하게 되면 네. 내년에 3단계 0.25%포인트씩 3차례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셈입니다. 네. 지난 9월만 하더라도 내년 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평균 5.1%였어요. 예. 그러니까 내려봐야 한 2번 정도 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석 달 사이에 횟수가 한 번 더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기대 그리고 연준위원들의 기대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 패드워치의 연방 선물 금리 시장에서 보면 예. 내년 1년 동안 금리 인하 예상폭은 무려 1.2%포인트. 인하도 빨리 한다는 거네요. 네 차례지만 예. 이 말은 투자자들은 첫 금리 인하 시기가 3월부터 예. 인하폭도 다소 많게는 6차례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은 빨라야 5월 내지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예.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다우지수 등 전 세계 증시가 이제 굉장히 랠리를 펼친 것은 이 같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긴축이 끝나는 것도 모자라서 양적 완화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신호를 지금 읽고 있다고 하는 건데 시장은 지금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역으로 보면 우리 한국은행은 더 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도 맞습니다.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2월 인상한 이후 이제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해서 지금 연 3.5%거든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타이밍은 미국보다 늦을 수밖에 없다. 빨라야 하반기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간 소비자 물가 하락 속도가 다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예요. 예. 같은 기간 한국은 3.3%입니다. 만에 하나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예.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2.25%포인트. 네. 이 얘기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안정되기 전까지 미국보다 앞서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긴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 블룸버그 산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예상하라고 있느냐. 네. 한국은행은 내년 3분기 한 8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서 현재 3.5%인 기준금리가 분기마다 0.25%씩 낮아져서 최종적인 금리 중립금리가 언제냐? 연 2.5%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과거와 같은 사상 최저금리 0.5%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네. 앞으로 그런 시기는 당분간 돌아오지 않는다.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 영향이 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쯤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거네요. 우리가 너무 축포 빨리 터뜨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화제를 바꿔보죠.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용량을 슬그머니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 이게 실제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물가 전담 공무원까지 배치해서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대놓고 가격 올리지 못하니까 각종 꼼수 인상에 나서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게 이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었어요. 네. 이른바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줄이다라는 슈링크가 인플레이션의 합성인데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 줄여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는 일종의 꼼수입니다. 소비자 기만 현상이고 네. 이거보다 더 나쁜 건 스킨플레이션이에요. 스킨, 인색하다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인데 예. 제품 용량 그대로 두고 값싼 원자재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건 진짜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이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했더니 최근 1년 동안 9개 품목에서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일부 업체는 자사모를 통해서 용량 변경 사실을 고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모르쇠라는 겁니다. 예.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격 올린 것보다 속이는 게 더 나쁘다라는 반응. 정말 먹을 것 같고 이러지 맙시다라는 이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그럼 용량 줄이면 고지 안 하면 불법이냐? 현재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법은 예. 포장재 중량과 가격만 표시하면 됩니다. 바뀐 용량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이 정부는 이 꼼수 인상으로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인된 만큼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크게 두 가지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우선 소비자한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로 규제를 해서 제품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요 생필품의 용량이나 규격이나 성분이 바뀌게 되면 예.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고요. 만에 하나 사업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걸 부당행위로 지정을 해서 네. 위반하면 한 번에 과태료 500만 원, 반복 위반하게 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 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감시 체제가 좀 보강이 돼서 소비자원의 내년부터 가격 조사 전담팀을 좀 신설해서 예. 모니터링 대상 품목도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물가도 그렇고 슈링크플레이션 잡을 수 있겠습니까? 실효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물가 전담 마크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슈링크플레이션 뭐 이제 줄어들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업들은 원가를 감안해서 물량을 아예 줄여버리거나 질 낮은 원자재를 사용하면서 또 다른 꼼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공식품 말고 외식식품을 보게 되면 네. 김밥, 떡볶이, 백반 표준 자체가 없습니다. 김밥이 시금치 빠졌다고 해서 이 가게 고발할 수도 없고요. 비싼 쌀값 때문에 지금 외국산 수입쌀을 쓴다고 해서 밥량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예. 고물가,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는 한 가공식품 업체, 외식업체들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또 다른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먹거리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통제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시장이 그냥 맡겨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이렇게 꼼수 물건만 따로 모아놔서 소비자들이 직접 알 수 있게 합니다. 여기는 슈링크플레이션, 나쁜 기업들이 속여서 가격 제품 용량을 속인 제품만 모아놨습니다. 여기만 참고하고 쇼핑하세요. 가격 자체적인 이제 이 우리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처럼 과태료가 너무 적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하면 그냥 속이고 맙니다. 훨씬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니까. 이익이 더 많잖아요. 맞습니다. 참 이게 물론 이제 당연히 소비자 속이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특히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그냥 누른다고 될 것이냐, 또 다른 꼼수가 등장하는데 다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네요. 어쨌든 확실하게 처벌하거나 규제해야 될 것들은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꼼수가 등장하지 않도록 정부도 시장 조사를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제읽기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밤에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시 모레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일부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50에서 120, 경상권 30에서 100, 강원 영서와 충청권, 전북 30에서 80, 경기 남부와 제주도 20에서 70, 그 밖의 지역 10에서 60mm이고 적설량은 강원 중북부 산지 10에서 50, 강원 중북부 내륙과 남부 산지, 북부 동해안과 남부 내륙 1에서 5, 그 밖의 지역 1c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광주 6도 등 전국이 3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구 15도 등 전국이 3에서 19도로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 추워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 풍랑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해상도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은 당분간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습니다. 서울 지금 기온 6.4도, 오늘 내린 비의 양 16.1mm.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사 년 만에 휴대폰을 새 걸로 바꾸려고 이틀 전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직원과 한참 상담을 하고 있는데 70대 나이로 보이는 노 부부가 매장으로 들어오더니 다른 직원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더군요. 열흘 전 이 매장에서 휴대폰을 새 걸로 교체했는데 휴대폰이 해킹을 당한 것 같다. 놀라서 통신사 상담원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지우는 방법이 있겠느냐 문의해봤지만 휴대폰을 바꾸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하더라.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자주 전해드린 터라 사기 수법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를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 새삼 놀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대포폰으로 돈을 입금하지는 않아 휴대폰만 새로 바꾸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눈 뜨고도 코 베인다는 속담처럼 노부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속상한 마음이 들면서 얼마 전 한 신문에서 읽은 기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의 필수품이 된 대포 통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했더니 법인계좌 통장을 만들고 유통하는 사람이 업계 사정에 밝은 전직 은행원이었다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저축은행과 보험사에서 11년 동안 근무했던 한 전직 은행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며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포 통장을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포 통장에서 돈을 빼내 도망가는 일종의 먹튀가 일어나자 직접 노숙자를 대표로 세워 법인을 만들고 법인 통장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2명의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범행이 들통나면 또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대포 통장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흘러들어가 수많은 사기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활용됐는데, 이 전직은행원이 법원에서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고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란 말처럼 꾼들이 이렇게 판치고 있는데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범죄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세대의 약속 문자 속에 새긴 눈물 어릴 생각 속 약속의 생명의 문자 속에 새긴 눈물 어릴 생각 속 약속의 생명의 문 우수한 차원으로 진동하는 서울의 얼굴은 진실을 비추고 있다. 존재란 뭉쳐져 있는 어떤 것으로 착각된다. 그 착각은 욕망의 것이다. 만일 이것이 망상이면 우리는 갈라진 형태의 진실을 바라보면 이토록 영롱하다 느낄 수 있을까?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실리카겔의 불안당 듣고 오셨습니다. 김선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청취자분들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원호님, 저도 보이스피싱 전화 받은 적 있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근무처까지 다 줄줄 이야기하면서 제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하니 홀린 듯이 듣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동료가 얼른 제게 쪽지를 보내줘서 피해를 막았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분 쪽지 안 보내셨으면 아마 거기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진짜 피해 입으실 뻔했습니다.
이은희님,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범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관련된 뉴스만큼은 자주 찾아봐야겠어요. 요즘 저는 해외 발신이라면서 자꾸 카드 개설이 됐다고 본인이 개설한 사실이 없으면 전화달라는 문자가 오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옆에 이영경 캐스터 계시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었고요. 저도 지금 끄덕끄덕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하긴 뭐 사람 구분해가지고 보내겠습니까? 근데 그 자칫 누르게 되거나 이러면은 아니면 전화하면은 바로 낚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고 하면 그냥 바로 지워버리거나 아예 그런 문자 아예 받지 않도록 휴대폰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받지 않도록 계속 지우거나 설정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이 뭐 늘 긴장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칫하는 순간에 실수하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꾼 옆에 꾼이 있다고 또 잡아들이면 또 새로운 꾼이 또 나타나고 또 꾼이 나타나고 그들 간에 이권이 오고 가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강력한 처벌은 뭐 당연할 거고 또 다른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청취자분들 문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문자 많이 받으시죠? 네, 어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카드사에서 뭐 카드 발급됐다고 본인께 아니면 놀라죠, 전화하라고 전화번호에 있어서 제가 진짜 누를 뻔했어요. 맞아요. 네. 청취자 1309님께서요. 휴대폰 해킹됐다는 노부부 휴대폰 바꾸지 않고 초기화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초기화하려고 시도했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바꾸는 거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열흘 만에 휴대폰을 새 걸로 2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자칫 잘못 누르면은 이 해킹 프로그램 깔리면은 지워지지도 않는다. 이 사실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조금 심각한 건데요. 우선 학교폭력을 당했다라고 밝힌 학생들의 비율이 10년 새 최고치였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오는 추세였어요. 네. 그렇지만 10년 사이 최고였다라고 하는 점은 좀 충격적인데요.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 317만 명의 1.9%였습니다. 1.9% 그러면 되게 미미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인원수는 5만 9천 명입니다. 이게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작년에 1.7%였는데 그거보다 0.2%포인트 올라갔고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니까 좀 낮아지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덜 부딪히니까. 그런데 증가세로 2021년부터 돌아서더니 올해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증가한 상황인데요. 네. 가해 응답 비율도 학교 폭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도 1%로 2013년 이후에 최고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70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1차는 전수조사를 하고요. 2차는 표본조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심각하게 본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 초등학생이 제일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 학생 연령도 낮아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한 건데 네. 초등학생의 3.9%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중학생은 1.3%, 고등학생은 0.4%였는데요. 중고등학생은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초등학생보다 많이 신고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피해 신고도 덜 이루어진다는 걸 감안한다면 학교폭력 상황이 초등학생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네. 왜 늘어났을까? 교육부의 원인은 조사가 4월에서 5월 사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민감도가 아마 인식조사에 영향을 줬을 거다. 이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았다면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코로나19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래와 관계를 맺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못 배웠고 그 상태에서 학교에 등교를 하면서 갈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경쟁교육 등 학생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원인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진단들은 좀 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일종의 이제 상처 같은 거잖아요. 네. 코로나19 시기가. 네. 한창 자랄 나이에 지금 한 4년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네. 시간이잖아요. 평생 갖고 가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네요. 문제입니다. 네. 근데 학교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폭력도 폭력의 유행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이게 어떤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기는 언어 폭력이 제일 많습니다. 37.1%인데요. 그런데 비중은 2021년 조사 때보다 줄었습니다. 한 해 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폭력은 비중은 가장 높지만 네. 실제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대신 신체폭력이 2022년 조사보다 2.7%포인트 늘어난 17.3%를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이런 신체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많고 저는 좀 더 걱정스러웠던 게 집단 따돌림이었어요. 15.1%, 강요 7.8%, 사이버 폭력 6.9%, 그리고 스토킹이 5.5%, 성폭력도 5.2%나 됐고 금품 갈취 등이 뒤를 이었는데 문제는요. 이게 한 가지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예,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네. 되죠. 예를 들어서 신체 폭력을 가하지만 왕따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금품 갈취도 있어서 제가 최근에 본 사례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체크카드를 이제 엄마가 쓰라고 준 거를 카드를 네.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 돈을 채워 넣어서 상납을 시키는 그런 경우면 단순히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체질이 안 좋네요. 네, 성폭력이나 금품갈취 등이 섞여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연령 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얘기만 했는데 좀 좋은 얘기는 없어요? 지난 10년간의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피해를 당했는데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SOS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율들이 좀 늘어나서 피해 후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비율이 2013년에는 76.1%였는데 올해 92.3%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우선 티나지 않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가해자와 분리를 하는 일수를 늘리는 이런 신고 유인의 효과도 커졌고요. 언론이나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봤던 분석 기사들 중에 네. 이런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계속 상담하셨던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3명 중에 1명은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 30%가 넘는 학생들이 사과만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평생 가져가지 않으려면 초창기에 벌어졌을 때 사과하라고 가르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교육 당국이나 외부의 사람들의 개입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가해한 학생들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장난이었어가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학교 폭력이나 왕따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개입해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인식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했던 그 연구 결과처럼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외부의 개입들이 가해 학생도 평생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는 일이고 피해 학생은 평생 그게 자기 잘못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예. 이제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상담의 방향들도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지드래곤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혐의 없음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네, 가수 G드래곤이 이제 본인의 SNS에 사필 규정이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더 이상한 거다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10월 25일에 권지용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계속 거듭 결백을 주장했었고요. 네. 그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모발, 손발톱 정밀 감성 결과 모두 다 음성이 나왔는데 2달 가까이 수사를 하다가 경찰에서 다음 주 중에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찰이 헛발질이다. 관련자 한 명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가수 권지용 씨가 럭셔리 브랜드의 그 앰버서더, 모델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류 스타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외신도 이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소한 그 이미지 훼손이라든지 손해를 입은 금액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한번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경찰에서 혐의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대중들에게 가지고 각인된 이미지는 또 씻어내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경찰은 보상해 주나요? 지금 경찰의 입장은요. 부실 수사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사할만 해서 수사한 거니까 정당한 것이었다. 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한 그리고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제보를 수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 상황이었는데요. 혐의를 어쨌든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는 제보가 있으면 해야죠.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에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 수사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렇죠. 그 수사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내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실 수사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유흥업소 여실장이 진술 하나만 의존해서 과잉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의혹만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 때문에 아티스트는 이미지가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추락한 상황이어서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보상이나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저는 높지 않아 보이고 한다고 해도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배우 이성균 씨도 지금 사실은 수사 결론 못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협박과 관련된 수사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가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예계의 마약 관련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짜 용두삼이네요. 그렇죠. 그 권지용 씨가 경찰에 출석할 때 그때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정서불안 증상이 나타났다던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해석을 화면을 보고 막 했잖아요. 네. 언론도 계속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예, 언론도 책임감 있게 보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동해안에서 오징어 안 잡힌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된 것 같고 명태는 이미 사라졌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오징어만 안 잡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종도 지금 잘 안 잡히고 있습니까? 네. 도루묵이 씨가 마른다 그러는데요. 도루묵이요? 예. 도루묵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겨울철 그쵸 가서 도루묵 드시는 거 좋아하는 분 많죠. 네. 그 강원도 관내의 수협 회원조합의 위판량을 조사해 봤어요. 1월부터 11월까지만. 그러니까 누적 위판량이 239톤인데 이게 한 해 만에 60% 가까이가 줄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이 584톤이었는데 239톤이니까 60% 가까이 줄어난 숫자고 4년 전과 비교하면 84%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거의 안 잡힌다라고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왜 강원도냐 그러면 도루묵이 주로 이제 동해안에서 잡혀서 강원도에 위치한 위판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70%가 여기서 거래가 되는데 4년 전에 비하면 80%, 1년 전만 해도 60% 가까이가 줄었다는 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남획이 많이 늘어난 데다가 수온이 높아져서 어획량이 줄어든 것으로 원인이 추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수확량이 줄면 가격도 오르겠죠. 그래서 도루묵의
평균 밑판 가격이 킬로그램당 9,177원이었는데 2019년에 2,951원이었으니까 가격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작년도 4,280원이었는데 올해 9,177원이니까요. 2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도루묵만 어획량이 감소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징어는 생산량이 51%, 생산 금액은 41%가 줄었습니다. 어족 자원이 이렇게 줄어가기 때문에 어민들의 부담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서요. 어선원이나 어선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는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희한하게도 서해 지역에는 꽃게, 먹갈치, 홍어 같은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늘고 있고요. 동해는 잡을 자원량이 현격히 줄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원인 밝히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획량이 줄어든 원인을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수산 자원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청취자 안희숙님께서도 숯불에 구운 도루묵 참 맛있죠. 진짜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예전에 그 흔하던 도루묵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귀한 생선이 되더니 이제는 도루묵에 그 톡톡 터지는 알맛도 못 보게 생겼습니다. 이게 진짜 참 흔한 오징어가요. 요즘 어찌나 그렇게 귀하다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은 국산 오징어 맛보기도 힘든 시대가 돼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좀 씁쓸하네요. 근데 지금 이게 어민들만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농민들도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네, 병충해가 올해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자료를 보니까 올해 발생한 돌발해충 피해 규모가 1,784.7헥타르, 2019년에 비해 3.5배가 늘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꽃매미, 네. 갈색 날개 매미충 이렇게 겨울에 따뜻할 때 사실은 이게 살아가지고 농번기까지 번식하는 개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돌발해충은 늘고 심하면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올겨울이 따뜻하면 이런 일이 반복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과일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구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참 절감하게 되네요.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고도 비반이 과거에는 그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는데 이젠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고요? 네. 그 체중 과다 혹은 미달로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줄어듭니다. 그 BMI라 그래서 체질량 지수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이걸로 이제 현역 판정 기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BMI가 18.4 이하는 저체중, 18.5에서 24.9는 정상, 25에서 29.9는 과체중, 그 이상은 비만,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지금 현역 판정 기준을 현행 16에서 15로 나누고 상한도 35에서 40으로 올립니다. 35에서 40은 고도 비만이에요. 그냥 비만이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체중이었거나 고도 비만이어서도 군대를 안 가도 됐는데 현역으로 이제는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키가 175cm 몸무게에 108kg이 넘어가면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앞으로는 122kg까지 몸무게가 나가도 175cm의 현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현역 판정 완전 기준을 완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군입대 안 가려고 뭐 이렇게 공유하는 팁들이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소용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제대로 뜀박질을 할 수 있으려나 참 걱정인데 이제 병역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병역 자원 부족이 이런 입법 예고에 영향을 줬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좀 상황이 심각하기는 해요. 징집 가능 인구가 올해 25만 명. 2025년에 22만 명, 37년이 되면 2037년 18만 명까지 줄어듭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고도 비만 인구가 다 현역 입대를 한다고 하면 현역병이 최대 8천 명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고도 비만이어도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날씨 소식 좀 얘기하죠. 오늘 왜 이렇게 비 많이 내렸어요? 내일도 많이 내립니까? 예, 지금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장마철처럼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는 저기압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저기압이 통과를 하면서 강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15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발효될 예상인데요. 이번 겨울비가 내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이 수도권에서 내륙과 제주에는 30에서 80mm, 강원 영동 50에서 100mm, 강원 영동 북부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이 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이 수증기를 많이 머금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도 운전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온이 그렇죠. 비 내린 상황에서 또 떨어지게 되면 또 눈 오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도 역시 조심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은 토요일 영하로 내려갑니다. 네, 자, 오늘 반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예, 오늘은 저 국내에서 처음 이제 초연되는 라이선스 뮤지컬 한 편 갖고 왔는데요. 네. 정말 좀 주목해야 하는 공연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목이 뮤지컬 Come From Away라는 그런 뮤지컬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이길래 이렇게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예, 일단 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초연이기도 하고요. 네. 그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공연의 소재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네. 아마 모두 기억하실 텐데 2001년 9월 이제 그때 우리 모두한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 9.11 테러 일어났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요즘 그 당시에도 그 당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날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아마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러니까 거의 생방송으로. 저도 그 비행기가 그 여객기가 빌딩에 이렇게 돌진해가지고 그 빌딩을 확 통과하듯이 지나가면서 화염이 나는 걸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뉴스를 안 보고 지나가다가 뉴스 화면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영화 같은 한 장면인 줄 알았었어요. 처음. 맞아요. 근데 뭐야 했는데 이제 그게 실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아마 우리나라가 외신 특히 CNN이나 이런 외신 방송을 생방송으로 그렇게 많이 보여준 건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었을 거예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지금 너무 말이에요. 생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일 같기도 하고 그날의 기억을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사명 같기도 한데 이제 그날 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으로 향하던 비행기들이 이제 미국의 공항이 폐쇄가 되니까 들어올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향하던 비행기들을 가까운 다른 공항에 착륙시킬 것을 지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민항기들을 모두 착륙시킨 작전이 이제 노란 리본 작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공작전의 일환으로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섬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이 작품. 그 섬에 그 공항에 거기다 착륙해라. 예. 그럼 사람들이 처음 가본데 낯선 곳에 그냥 공항에 착륙해서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뮤지컬로 만들었다.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테러라는 그 사건에 대처했었던 모습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럼 실화예요? 예, 실화를 바탕에서 만들었던 그래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그 2001년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10년이 되던 2011년에 캐나다 출신의 그 아이린
산코프라는 분과 네. 데이비드 헤인이라는 이제 작가랑 작곡가인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겐더라는 그 작은 마을에 가서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현지인과 그리고 불시착했던 그 승객들 네.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작품을 기획했다고 하고요. 이제 이 작품의 의도는 테러라는 끔찍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인류애를 갖고 이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작품인 거죠. 근데 2011년에 기획한 작품인데 네. 명작 반열에 벌써 올랐어요. 예, 뭐 많은 수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 소재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도 그렇죠. 뭐 분명히 영향이 강렬하죠. 있었을 텐데 처음에 2011년에 이제 이 작품을 그렇게 그 인터뷰를 하고 기획한 다음에 45분짜리 워크샵 공연으로 만들어서 처음으로 선을 보여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괜찮다, 좋다라는 반응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좀 수정하고 보완하고 작업한 다음에 2015년에 샌디에고에서 이제 공연이 처음 올라갑니다. 근데 기획한 지 4년 만에. 예. 그때 박수를 받고 매진 예. 행렬이 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 시애틀이나 워싱턴, 토론토 이런 데서 공연을 진행하다가 네. 2017년에 브로드웨이에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된 작품이죠. 예. 근데 그 올라간 그 해에 토니상 이제 공연으로 받을 수 있는 상들, 토니상, 올리비에상, 드라마 데스크상, 외부 비평가상 이런 데서 작품상, 극작상, 작곡상, 연출상 이런 것들을 이제 작품에 그 연관되어져 있는 상들을 거의 다 휩습니다. 와. 이러면서 작품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요. 해외 공연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예.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서 공연을 하게 되고 23년 올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연하게 되는데 요즘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연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논 레플리카 라이센스로 공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만 사갖고 와서 무대나 연출을 우리나라식으로 조금 바꾼 거죠. 환경에 맞게. 그래서 이 공연이 공연으로서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꼭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줄거리를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사실 줄거리를 말씀드린다는 의미보다는 이 그날의 사건 그리고 이 공연이 갖고 있는 이날의 사건을 기록한 어떤 일지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Come From Away라는 작품 입장에서 본 2001년의 9월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한번 마치 그 재구성하는 그런 것처럼 말씀드릴게요. 일단 9월 11일 오전 9시 26분에 비행기 4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싱턴 DC에서 폭탄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그 비행기가 폭탄이 되어버렸다는 내용은 가사에도 그 뮤지컬 가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항공청은 영공을 폐쇄하기로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0대가 넘는 비행기한테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을 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보통 가고 있었던 비행기들이 다 캐나다 쪽으로 이제 우회하면서 공항에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죠. 9월 11일 정오 12시에 겐더라는 작은 마을의 국제공항에 18대의 비행기가 도착할 것이라는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객들한테 여기서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허락된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있게 폭탄이 설치될 수 있고 테러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굉장한 그 비상사태였으니까. 그리고 잠시 뒤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처음에 그 18대 이후에 추가적으로 13대의 비행기가 더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을 겐더에 있는 공항에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후 4시 30분에 그런 식으로 추가가 돼서 총 38대의 비행기가 그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 비행기 안에 탑승했던 승객과 그 승무원들의 총 명수가 자그마치 6,579명이었다고 해요. 와, 많네요. 그런데 이제 이 겐더라는 마을에 있는 인구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였던 거예요. 인구가 육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온 거네요. 거의 50%가 넘는 숫자니까요. 이렇게 대단한 그 이주민이 아니죠. 그 승객들이 이제 거기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일날 오후 5시 17분에 그 비행기가 타고 있던 승객들이 겐더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5시간이 지나서야 드디어 이제 내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돼서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 이 승객들을 이 작품에서 Come From Away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온 승객들.
그래서 이제 그 겐더라는 마을과 이웃 마을의 구세군센터나 학교나 뭐 교회나 이런 곳에 이제 커뮤니티 같은 센터 같은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죠. 수용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거의 이틀이 지나서 9월 13일 목요일 자정 12시에 이제 이 비행기들이 다시 이륙할 것을 허가를 받기 시작하고 그 작업이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예. 그리고 9월 16일 오후 1시 15분에 승객들이 그 마을에 도착하고 5일째 되는 날 네. 이제 그 겐더라는 마을에 왔던 그 승객들이 그러니까 그 컴프롬 어웨이들이 이륙을 위해서 겐더 공항에 다시 모이고 9월 16일 일요일 오후 6시 20분까지 겐더로 우회했던 마지막 비행기까지 다시 이륙하게 되는 이런 전체적인 시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작품에. 이 작품에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 테러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이겨내고 하게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뮤지컬로 그리기에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을 것 같은데요. 살아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살아있어야 만들기 되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이건 이 등장인물들의 누군가를 보면은 내 이야기 같고 내가 들었던 사람의 이야기 같고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던 과제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등장인물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역할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 일단 겐더 마을에 원래 있었던 지역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좀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극 중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겐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 작은 마을에 시장이 있었고요. 예. 오늘 그날 처음 출근한 신입 리포터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한창 그 지역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던 지역버스 운전사 노조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지역에서 동물들에 대한 걱정이 항상 최우선인 동물학대 방지협회 대표 이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방인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 그 어떤 일 때문에 컨퍼런스 때문에 어떤 지역으로 가고 있던 직장인이 있고 매일 2번의 기도를 반드시 올려야 했었던 무슬림 신자가 있고 또 소방관 아들을 둔 엄마 이런 우리 일상적인 그런 엄마가 있기도 하고 휴가를 떠났던 커플도 있고 비행기 기장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 테러 상황에 모여서 이겨내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9.11 테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작품은 9월 12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배우들이 많이 나오면은 네. 뭐 거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종합운동장급 야외 무대에서 공연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렇죠. 6,579명을 연기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혹시 배우들이 1인 2역도 합니까? 1인 2역 이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작품에는 특별한 주인공 누구다 이렇게 얘기가 없고요. 12명의 배우가 나오는데 이 배우들이 모두 1인 2역 이상을 하는데 그 1인 2역도 겐더 마을의 사람의 역할과 이방인의 역할을 모두 다 나눠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공연을 보는 재미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배역 설명을 어떤 배우가 이런 배역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오늘 시간이 다 모자르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차라리 어떤 배우들이 대표적인 역할을 뭘 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굉장히 좀 낯익은 배우분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네. 모든 배역이 다 그 더블 캐스팅이 되어 있고요. 네. 남경주 배우와 이정열 배우가 워커홀릭인 영국인을 연기하고 또 서현철 고창석 배우 우리 낯익은 배우들 많이 나오는데 이 겐더 마을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최정원, 최현주 배우가 텍사스 출신의 약간 미국인 이런 거 이제 느낌 살려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영주, 장혜원 배우가 캐나다 제향 군인의 겐더 지부 회장 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신영숙, 차지연 배우가 맡은 역할도 굉장히 좀 그 티가 나는 역할인데 이 배우가 하는 역할은 최초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는 비행기 항공사의 여성 기장 역할을 또 합니다. 그리고 LA에서 온 젊은 CEO의 지연준, 주민진 배우, 뭐 겐더 경찰 역할에는 이정수, 심재현 배우 등등 해서 대학로나 대극장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 이런 역할들을 소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공연 한 번 할 때 그 무대에 서는 배우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요. 아, 12명인데 이렇게 많은 배우를 다 소화해요? 네, 12명의 배우가 소화하는 역할이
제가 대본 쓸 때 한 50명 이상 되는 것 같다고 썼거든요. 근데 이 제작사에서 그거 보더니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과했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조금 과함을 좀 더해서 100여 명, 100명 정도 되는 역할을 소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2명이서? 네. 와, 대단하네요. 대단한 정신이 하나도 없겠네요, 배우들이. 네.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가야겠죠?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좀 티가 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최초 여성 기장 비벌리라는 역이거든요. 네. 그 역을 맡은 배우 중에 한 명이 이제 차지연 배우의 넘버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Me and the Sky라는 넘버거든요. 네. 근데 이게 노래가 이 비벌리라는 역할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그 여성 기장이 되고 싶어 했으니까 네. 꿈을 이루고 살고 있는 이 비벌리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 비벌리라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마음을 노래하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비행기 기장인 거예요. 예. 근데 이 비행기가 어느 날 폭탄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알 수 없는 미묘한 마음을 노래하는 넘버거든요.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예. 너 참 이상하다. 엄만 늘 말했지. 어릴 때부터 난 내 꿈이 확실했으니 공항에 처음 가본 그날 저 하늘 높이 비행기 날아갈 때 그때 8살 소녀는 꼭 하늘을 날 거라고 굳게 맹세했지. 다들 그랬지. 꼬마야 여자는 캡틴을 못해. 근데 아빠는 말해 내 딸 넌 할 수 있어. 첫 훈련을 마치고 내렸을 때 말했지. 아빠 난 영원히 날고 싶어. 내 첫 임무는 시신 운송해주기. 작은 비행기에 그분과 단둘이 시간당 $5. 손님이 늘어서 시신을 넘어서 난 조종실로 가야 했어. 그 바퀴가 땅 위에서 살짝 발을 뗀 순간 나는 다시 살아나. 어느새 나 내가 캡틴. 어느새 하늘 위에 철없던 꼬마가 해낸 거야. 뒤에 승객분들도 불만 없어. 어느새 커다란 비행기를 내가 모든 게 변한 거야. 어느새 닿을 수 있었어 내 하늘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 너무 멋졌어. 지원했지 항공기관사로. 옛날 그 캡틴들은 날 무시했어. 내게 여자가 왜 여기 있어. 헤이 거기 헤이 베이비 헤이 술이나 가져와봐. 그땐 승무원도 날 싫어했어. 날 보며 네가 우리보다 잘났니. 난 내 길을 가고 옛날 어르신들 은퇴하고 이제 모두가 날 인정했어. 1986년 미국 항공사 첫 여성 캡틴이 된 거야. 어느새 나 내가 캡틴. 날개를 활짝 폈어. 날 비웃다 사라진 캡틴 아저씨들 술 한잔 사드릴까. 땅에 발붙이고 살라는 얘기 하늘에선 안 들려. 얼마든 닿을 수 있었어 내 하늘에. 어느새 최초의 여성 비행팀. 전 세계 뉴스가 떠들썩했었지. 모두 멈췄어. 너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들. 어느새 결혼을 하고 우리만의 지도에 핀을 꽂고 어느새 엄마가 되고 다 커버린 모습에 놀라고. 엄마 아빠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하늘을 나는 법 이제 내가 저 남자들에게 가르쳐주잖아. 정말 먼 길을 왔구나. 어느새 파리에서 미국으로
서양을 건너 날고 있어. 그때 무전기에 들린 다급한 목소리. 8시 46분 테러가 났대. 근데 내가 가장 아끼는 게 폭탄이 된 거야. 어느샌가 난 이곳에 내 모든 게 멈췄어. 어느새 닿을 수 없어 난 내 하늘. 뮤지컬 컴프롬어웨이 가운데 Me and the Sky라는 넘버 차지원 배우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한정수님께서요. 네. 공연 보고 왔는데 보셨대요?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공연이에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지금 이거 노래 듣는데요. 차지원 배우 진짜 노래 잘하네요. 네, 차지원 배우 개인적으로 드림걸즈라는 공연에서 같이 작업도 해봤고 가까이서도 봤던 배우지만 확실히 이 뮤지컬 배우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게 노래 가사가 기가 막히게 전달이 돼요. 맞아요. 감정도 같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키도 굉장히 좀 크잖아요. 대극장의 무대에 서 있으면 그 존재감이 그냥 저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갑자기 저는 이제 노래 들으면서요. 참 신도 무심하시지. 저 목소리 저한테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뜻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쩜 이렇게 사람이 어떤 감성을 이렇게 뭉개실 수 있습니까? 너무하시네요. 탁월한 진행 능력이 또 있으시니까. 그리고 차지원 배우 방금 노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넘버 내내 자기의 꿈과 비행기 기장이 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한 10여 초 정도에 근데 8시 46분 테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꿈꾸던 비행기가 폭탄이 되어버렸어. 이게 당시를 기억했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 아니었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넘버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면? 방금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많이 못 느끼셨을 텐데 사실 저도 잘 못 느꼈는데 이게 그 켈틱 음악이라는 그 음악이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뭐 만돌린, 바우런, 휘슬 등의 악기를 활용한 음악이라고 하는데 만돌린 이제 그 이미지 찾아보시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동그란 기타처럼 생겼고 바우런은 이제 북처럼 생긴 악기인데 이게 켈틱 음악이라는 것이 그 민족 음악의 성향이 강한 그 북서유럽의 음악이래요. 그래서 이 음악이 갖고 있는 정서가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랑 딱 만나면서 따뜻한 힘을 더해주는 건데 왜 이런 음악을 썼냐 여쭤봤더니 그 말씀드렸던 그 뉴펀랜드에는 원래 아일랜드 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리시풍의 켈틱 음악을 쓴 건데 그 지역에 있는 음악의 정서를 갖다 써서 이곳으로 온 그 승객들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화합, 따뜻함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 싶었던 의도가 많이 묻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음악 들으면서 제 느낌은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욕 나오는 만화 영화 있어요. 그 음악하고 비슷한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것도 북유럽. 그래요? 네. 느낌이거든요. 역시 나중에 휴가로 유럽 쪽을 다녀오셨었나요? 아니요, 북유럽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저. 오늘 이런 얘기로 이런 작품의 무대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해외 공연도 있는데 해외 공연 모두 다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공연 그대로를 갖고 가서 하는 공연이거든요. 근데 이게 논 레플리카라고 해서 그 연출이랑 무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맞게 재구성된 무대예요. 그래서 한국 공연만 유일하게 이런 식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브로드웨이 버전은 좀 심플하게 무대를 써서 약간 연극적인 연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공연 무대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처음에는 좀 갇혀 있는 좁은 무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무대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승객들이 이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이 겐더에 도착하면서 이 겐더에 있는 마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무대 양옆 그리고 뒤쪽에 이제 무대가 열리는 거죠. 팍 터지듯이. 이게 서서히 쫙 열리면서 이게 좀 그 화합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승객들 간의 그 갈등이 생길 때는
좀 다시 지금 약간 다치면서 이 답답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무대적으로도 표현을 하고 1막 마지막엔 이제 모든 무대 벽이 쫙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무대 뒤쪽에 북아메리카 가보진 않았지만 네. 예, 이런데 나무들이 보이는데 그 사이에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습니다. 요거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거죠. 그 종합 선물 세트 같다고 하는 청취자분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네, 보는 재미도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안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오늘은 우디 앨런 감독의 매치 포인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진정한 방해자는 밖에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내면에 말이죠. 사실 크리스는